아이는 사랑이 가득 찬 마음과 반짝이는 눈빛이면 된다. 맹자가 말하길 상황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가르치는 자는 필시 바르게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배우는 이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일이 뒤따르게 된다. 분노가 잇따르면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 옛사람들은 자녀를 서로 바꾸어 가르쳤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행을 강요하면 마음이 서로 떠나게 되고 마음이 떠나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기 때문이다. 맹자, 이루상편. 대다수 부모에게 인생에서 건강, 사업 외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자녀 교육일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의 성장과 미래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고 부모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모의 언어 3천만 개 어휘로 튼튼한 공부두뇌 만들기의 저자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교감은 자녀 평생의 학습, 행동, 건강 상태를 만드는 밑바탕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에드워드 트로닉 심리학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표정 실험이라는 실험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실험은 자녀와의 교감의 필요성 실험으로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상에서는 한 젊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아주 높은 의자에 앉혀놓은 후 아이와 서로 장난을 쳤다. 잠시 후 그 엄마는 갑자기 아이와 몇 초 동안 등을 지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섰을 때는 무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봤다. 아이는 순간 엄마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엄마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엄마를 향해 손을 휘젓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몇 번을 그렇게 시도하다 엄마의 표정이 도무지 변화가 없자 결국 아이는 울상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 3분 만에 아이는 감정이 무너져 대성통곡을 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엄마는 다시 좀 전에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에게 장난을 걸었다. 그러자 아이는 다시 천천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 실험은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지금 누군가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동작 하나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이 안 되거나 아예 영향을 끼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맹자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잘 지내는 법,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일례로 맹자의 제자 공손추는 맹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예부터 지금까지 군왕은 자신의 아이를 직접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에 맹자가 답했다. 분위기상 가르치는 것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자는 필시 바르게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배우는 이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일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분노가 잇따르면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 자식을 가르칠 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분위기상 가르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누구나 자신의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가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데 만약 바른 이치로 자녀를 가르쳤는데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버지로서는 화가 치밀 것이다.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
부자 간의 감정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정의 화목까지 깨지게 된다. 부자 간 감정의 골이 깊고 가정도 화목하지 않다면 이러한 환경이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은 사실상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맹자의 이 같은 관점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치다. 나는 지금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치와 도리 중 정작 부모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할 일은 미루면 안 돼, 욕설을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 자신도 집에서 게임에 몰입해 아이의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있고 일을 미루거나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그런 행동을 보았을 때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수긍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어른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는 왜 안 돼요? 이 말은 곧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서 왜 정작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묻는 것이다. 자녀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부모가 이전에 해왔던 교육은 더 이상 아이에게 통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도리와 이치가 부모가 가르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뒤 자신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항상 긍정 에너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연히 선생님 역시 자신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굳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진작부터 깨우쳐 서로 아이를 바꿔서 가르치기를 행했다. 즉, 남의 아이는 내가 가르치고 내 아이는 남이 가르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선생님의 선한 모습을 접하며 선한 이치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맹자가 남긴 중요한 말이 또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행을 강요하면 마음이 서로 떠나게 된다. 마음이 떠나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완벽을 강요하거나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는 맹자의 이 말이 특히나 마음에 와닿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강요와 요구를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저는 아이가 현악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현악기만큼은 꼭 꾸준히 배워서 멋지게 연주하길 바래요. 그래서 아이가 끈기 없이 중도에 그만두려고 하면 엄하게 혼낼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아이들은 정말로 현악기를 좋아할까? 설령 현악기를 잘 다룰 수 있게 됐다 치자. 그럼 이 아이들은 장래에 현악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하나? 아이가 현악기를 꾸준히 배우면서 연주까지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이에게 완전 무결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아이는 아이대로 현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감정 역시 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아예 가르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가르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다.
바로 부모 자신이 반드시 먼저 말과 행동, 생각과 표현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로부터 솔직함과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 편하게 느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려고 할 것이다. 중국의 근대 사상가 량치차오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평생 9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량치차오의 자녀들은 모두 다 크게 성공한 인물로 자랐다. 량치차오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했다. 이를테면 그는 편지에서 자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꼭 알아두렴. 아빠는 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란다. 너희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은 무척이나 뜨겁단다. 라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량치차오는 자녀들 개개인의 선택을 매우 존중했다. 항상 자녀들에게 조언만 해줄 뿐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 역시나 량치차오의 자녀들은 모두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량치차오 본인 역시 행동거지와 배움에서 본보기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아이들 역시 아빠를 존중하며 그의 행동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량치차오가 했던 것만큼은 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경우 본인은 불만을 토로하고 남을 책망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면서 오히려 자녀에게는 불평하지 마라, 지적하지 마라, 꿈을 대지 마라 라고 강요한다. 정작 부모인 자신은 자녀에게 본보기도 못 보이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잘할 것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타이완 출신의 진 웨이춘 선생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잘 살아야 남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 살아야 자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당신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행동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이 방법이 매일 아이에게 명령하고 큰 소리로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는 저력. 진정한 교육이란 대체 무엇일까? 맹자는 몇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 진정한 교육이란 아이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부모에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과 반짝이는 눈빛이 있다. 그런 부모를 보며 자라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긍정적인 면을 닮아가는 동시에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어진 사람은 화를 쏘는 사람과 같다. 화를 쏘는 사람은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한 뒤 화를 쏜다. 화살을 쏘아 명중하지 못해도 자신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내려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기 반성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이나 핑계를 찾기 일쑤다. 스티븐 코비는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서양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을 매우 존경하고 따른다. 예를 들어 공자의 가르침 중에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소인은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한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정당하지 않은데요? 일을 망친 이유는 상사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고 동료들도 협조해주지 않고 고객도 제 체면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다시피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주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다. 즉,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인지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한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송이를 발견하고도 따먹지 못하자 아직 덜 익은 신포도일 것 같아서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부에서 문제의 이유를 찾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 못 미침에도 여우처럼 일단 포도가 덜 익어서 먹지 않겠다고 말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버린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 자기 합리화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황이 계속 꼬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맹자는 사람이 활을 쏠 때의 상태를 예로 들어 해답을 제시했다. 활 쏘는 사람은 자세를 바르게 잡은 뒤 활을 쏴야 한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았다면 승자를 원망하지 않고 활을 쏜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은 활을 쏠 때 화살을 관역의 중심에 맞추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자세를 먼저 반듯하게 잡은 뒤 활을 쏘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세를 바르게 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어야 한다. 자세 준비가 끝났으면 화살을 활 시위에 걸고 그대로 화살을 쏜다. 이렇게만 하면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다. 활쏘기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자세가 삐뚤어졌을 때다. 삐뚤어진 자세에서는 호흡이 불안정하고 눈은 계속 관역을 응시하지만 손을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활을 쏘게 되면 10중8구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래서 맹자는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지 못했을 때 나보다 활을 잘 쏜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등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길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일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갖춰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 세상 탓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계속 고쳐나가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일이나 상황이 점점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계속 남에게서 찾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점점 엉망으로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사람의 심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맹자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맹자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관을 짜는 사람은 본래 남을 돕고 남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온종일 자기가 만든 화살로 사람을 몇 명이나 쏘아 맞힐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어떨까? 또 관을 짜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관이 더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면 어떨까? 머릿속이 온통 사람을 해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는 인과 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맹자는 이런 사람을 인역이라고 불렀다. 즉 타고나기를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실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욕망과 외부 환경에 내어주고 환경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면서도 노예로 사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 이 일은 너무 수준이 낮고 장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자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런 마음 상태를 설명해 줄 근거를 여러 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내면의 충돌이라는 책에서는 많은 이가 매일 수많은 충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끊임없이 아이를 질책하고 타박한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갖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 어떠한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얻으려는 결과와 모순되고 이로 인해 충돌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남의 불임을 당하면서 남의 불임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외부 조건과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반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줄 알아야 한다. 예전에 회사에서 어떤 젊은 친구 한 명을 채용했다. 당시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모두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했다. 당시 그 젊은 친구와 함께 입사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이렇게 따분한 일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무슨 발전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그 젊은 친구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마쳤으며 다른 직원들이 맡은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고생스러운 일까지 도왔다. 더욱이 이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입사한 첫날부터 매일 업무 일지를 썼던 점이다. 그는 매일 자기가 한 일과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전부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문제에 부딪히면 선배 직원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다. 당연히 그 젊은 친구는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 젊은 친구는 1년도 안 돼서 기초 업무 지식을 모두 파악했고 그 뒤로는 중요한 부서로 이동해 일하게 됐다. 반면 그와 함께 입사한 다른 직원은 여전히 자신이 운이 없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며 불평했다. 어떤 난관도 뛰어넘는 반추의 저력.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기 반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줄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정화되어 내면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어진 성품, 즉 인성이 행동에 배어나온다. 이런 사람은 갈수록 멋지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상 초월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장실 청소도 즐거울 수 있는 건 결국 태도 때문이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힘써 행한다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맹자 진심상편. 여러 사람에게 추천한 청소라는 책이 있다. 예전에 판동 독서회에서도 청소 체험 캠프를 열어 청소의 진정한 매력을 체험하고 청소 후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은 청소라는 책을 사람들과 함께 읽은 뒤 청소 체험에 호기심이 생겨 참석했다고 했다. 행사를 진행했던 선생님이 청소 도구를 덮어놓은 천을 벗기자 다양한 청소 도구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당시 참가자 중 어떤 이는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평생 청소와 관련된 도구가 이렇게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의 저자만큼 화장실 청소를 그토록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화장실 청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기꺼이 나서서 하고 싶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을 할 때 온 마음을 기울여 임하고 그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한 몰입 상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몰입될 수 있는 상태를 찾은 것이다. 이는 맹자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맹자는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내가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매사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도 매일 꾸역꾸역 힘들게 일하고 심지어 일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가령 예전에 중국에서는 버스에서 표를 받는 매표원이 있었다. 당시 버스를 타봤던 사람이라면 가끔 매표원의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떤 때는 매표원이 승객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사실 나는 그 매표원들을 안쓰럽게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기 싫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마음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불쾌한 느낌으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설령 매일 붐비는 버스 안에서 정신없이 차표를 검사하고 승객의 승하차를 안내하는 일을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즐거울 것이다. 그 사람은 일하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다. 일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니 나의 도움을 받은 승객들이 짓는 미소가 눈에 보이고 내게 전하는 감사 인사가 귀에 들리게 된다. 또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찾게 되니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게 된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의 삶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일을 잘하고 못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에 임하는 태도다. 맹자는 그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힘써 행하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할 때도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곧 가장 빠르게 인과 덕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뜻이다.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사람의 행복. 나는 작년에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당시에는 이 책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샘플책을 받아본 후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책을 소개했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각 그룹은 2개의 상반되는 심리 상태로 다시 나뉜다. 그중 한 그룹은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뉜다.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을 때 내향형과 외향형 특성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들의 일부는 아주 이성적이다. 이들은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사지가 멀쩡한데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 하지 않고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지금 분명 힘든 상황일 거야. 이미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길에서 구걸하게 된 것일 거야. 그러니 도와줘야겠어. 아마도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사실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에 2 부류 사람들을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인간관계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반면 2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성적인 면이 강해 실수를 범하거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관계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 그럴까?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종일 냉정한 얼굴로 남한테 의지할 생각 말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음이 따뜻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갖췄으며 순수하기까지 한 사람 중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가? 대부분은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기를 바랄 것이라 믿는다. 앞서 2 부류의 사람 중 첫 번째 부류가 바로 내향형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언제나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미숙하다. 반면 2번째 부류는 외향형 사람이다. 외향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대한다. 그래서 남의 집 어른도 우리 집 부모님을 대하듯 대하고 남의 집 아이도 우리 집 아이를 대하듯 대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향형의 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머리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충고가 나온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질 때마다 꼭 기억하거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공감이라는 저력. 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마땅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살면서 겪었을 고단함과 힘듦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경지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도 서서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매 순간 시간과 하나 되는 참 즐거움을 즐겨라. 악의 핵심은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즐길 줄 아는 경지에 이르면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면 그 마음을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손과 발이 춤추게 된다. 맹자 이루상편. 고대 순임금에 관한 전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순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후처를 새로 들였는데 그녀는 순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순은 여전히 아버지와 계모에게 효를 다했으며 계모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까지 살뜰히 보살폈다. 후에 순의 이야기를 들은 요임금은 그의 효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신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냈으며 나중에는 순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의했다. 후대의 성인들과 학자들은 순임금의 말과 행동이 바로 인애의 본복이라고 말했다. 맹자에서도 인의 예지 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순임금이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 순임금은 부모와 형제에게서 학대받았지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했으며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맹자에서는 이것이 바로 인애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인애를 품고 그 마음을 꾸준히 잘 키워 주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이어져 멈추지 않게 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발로 땅을 밟고 손으로 춤을 추어도 박자에 척척 들어맞듯이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맹자는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즐거움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그럼 즐거움에도 가짜가 있을까? 일시적인 쾌락이 바로 가짜 즐거움이다. 나는 예전에 강의에서 즐거움의 경지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 경지는
남을 이기는 즐거움이다. 이를테면 남의 집이 내 집보다 작은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남의 차가 내 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등 이런 감정이 모두 가짜 즐거움, 낮은 수준의 즐거움에 속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런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 두 번째 경지는 나를 이기는 즐거움이다.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했을 때 점점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을 말한다. 나를 이기는 즐거움은 앞서 남을 이기는 즐거움보다 한층 더 높은 경지의 즐거움이다. 세 번째 경지는 바로 무조건적인 즐거움이다. 이런 상태의 즐거움이 바로 맹자가 말한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즐거움이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얻지 않아도, 혹은 내가 무엇을 차지하지 않아도 즐거움은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이 정념 상태일 때, 매 순간 현재와 하나가 되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가령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즐거움이다. 소울이라는 디즈니 영화 한 편을 추천한다. 영화에서는 가드너라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등장한다. 재즈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진 가드너는 집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된다.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깨어난 가드너는 자신이 영혼이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이 있었다. 가드너는 그 영혼들로부터 벗어나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한 영혼이 그에게 불꽃을 찾아야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삶에 대한 열정이다. 가드너는 나는 열정이 있어요. 나는 돌아가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정말로 부활했고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다시 생명을 얻은 가드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하는 큰 기쁨을 누렸지만 어쩐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꿈도 이루고 성공도 했지만 이러한 성공이 그에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가드너는 그때부터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재정립하고 깨닫기 시작한다. 즐거움이란 사실 일종의 능력이다.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질 때 그 바람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질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즐겁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하지만 잠깐의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 즐거움이다. 언제든 끌어낼 수 있는 내면의 즐거움이라는 저력. 즐거움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와 같은 진정한 즐거움을 내면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한다. 남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하고, 남이 명품을 입으면 나도 명품을 입어야 하고, 남이 여행을 가면 나도 여행을 가야 하는 등
그러다 남들과 똑같이 이루지 못하면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생각에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매 순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즐거움을 찾다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 아이는 사랑이 가득 찬 마음과 반짝이는 눈빛이면 된다. 맹자가 말하길 상황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가르치는 자는 필시 바르게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배우는 이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일이 뒤따르게 된다. 분노가 잇따르면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 옛사람들은 자녀를 서로 바꾸어 가르쳤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행을 강요하면 마음이 서로 떠나게 되고 마음이 떠나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없기 때문이다. 맹자, 이루상편. 대다수 부모에게 인생에서 건강, 사업 외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자녀 교육일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의 성장과 미래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고 부모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모의 언어 3천만 개 어휘로 튼튼한 공부두뇌 만들기의 저자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교감은 자녀 평생의 학습, 행동, 건강 상태를 만드는 밑바탕이라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대학의 에드워드 트로닉 심리학 교수는 온라인에서 무표정 실험이라는 실험을 공개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실험은 자녀와의 교감의 필요성 실험으로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상에서는 한 젊은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아주 높은 의자에 앉혀놓은 후 아이와 서로 장난을 쳤다. 잠시 후 그 엄마는 갑자기 아이와 몇 초 동안 등을 지고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섰을 때는 무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봤다. 아이는 순간 엄마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엄마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환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엄마를 향해 손을 휘젓기도 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었다. 몇 번을 그렇게 시도하다 엄마의 표정이 도무지 변화가 없자 결국 아이는 울상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 3분 만에 아이는 감정이 무너져 대성통곡을 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엄마는 다시 좀 전에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에게 장난을 걸었다. 그러자 아이는 다시 천천히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이 실험은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아마도 지금 누군가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동작 하나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늠이 안 되거나 아예 영향을 끼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맹자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잘 지내는 법,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일례로 맹자의 제자 공손추는 맹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예부터 지금까지 군왕은 자신의 아이를 직접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에 맹자가 답했다. 분위기상 가르치는 것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자는 필시 바르게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배우는 이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일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분노가 잇따르면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 자식을 가르칠 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분위기상 가르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누구나 자신의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가는 법을 가르친다. 그런데 만약 바른 이치로 자녀를 가르쳤는데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버지로서는 화가 치밀 것이다.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 부자 간의 감정이 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가정의 화목까지 깨지게 된다. 부자 간 감정에 골이 깊고 가정도 화목하지 않다면 이러한 환경이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은 사실상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맹자의 이 같은 관점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치다. 나는 지금 대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치와 도리 중 정작 부모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게임을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할 일은 미루면 안 돼. 욕설을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 자신도 집에서 게임에 몰입해 아이의 이야기를 못 들을 때가 있고 일을 미루거나 거친 말을 내뱉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그런 행동을 보았을 때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수긍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어른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나는 왜 안 돼요? 이 말은 곧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서 왜 정작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묻는 것이다. 자녀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부모가 이전에 해왔던 교육은 더 이상 아이에게 통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도리와 이치가 부모가 가르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뒤 자신도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항상 긍정 에너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연히 선생님 역시 자신의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굳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실천하지 못했던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가르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다. 옛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진작부터 깨우쳐 서로 아이를 바꿔서 가르치기를 행했다. 즉, 남의 아이는 내가 가르치고 내 아이는 남이 가르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선생님의 선한 모습을 접하며 선한 이치를 배우게 된다고 생각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맹자가 남긴 중요한 말이 또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행을 강요하면 마음이 서로 떠나게 된다. 마음이 떠나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완벽을 강요하거나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는 맹자의 이 말이 특히나 마음에 와닿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강요와 요구를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일부 학부모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한다. 저는 아이가 현악기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현악기만큼은 꼭 꾸준히 배워서 멋지게 연주하길 바래요. 그래서 아이가 끈기 없이 중도에 그만두려고 하면 엄하게 혼낼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아이들은 정말로 현악기를 좋아할까? 설령 현악기를 잘 다룰 수 있게 됐다 치자. 그럼 이 아이들은 장래에 현악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야 하나? 아이가 현악기를 꾸준히 배우면서 연주까지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이에게 완전 무결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아이는 아이대로 현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감정 역시 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아예 가르칠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가르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다. 바로 부모 자신이 반드시 먼저 말과 행동, 생각과 표현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자녀는 부모로부터 솔직함과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더욱 편하게 느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려고 할 것이다. 중국의 근대 사상가 량치차오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평생 9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량치차오의 자녀들은 모두 다 크게 성공한 인물로 자랐다. 량치차오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아이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했다. 이를테면 그는 편지에서 자녀를 향한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꼭 알아두렴. 아빠는 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란다. 너희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은 무척이나 뜨겁단다. 라고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량치차오는 자녀들 개개인의 선택을 매우 존중했다. 항상 자녀들에게 조언만 해줄 뿐 절대 강요하지 않았다. 역시나 량치차오의 자녀들은 모두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량치차오 본인 역시 행동거지와 배움에서 본보기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아이들 역시 아빠를 존중하며 그의 행동을 본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 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량치차오가 했던 것만큼은 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경우 본인은 불만을 토로하고 남을 책망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면서 오히려 자녀에게는 불평하지 마라, 지적하지 마라, 꿈을 대지 마라 라고 강요한다. 정작 부모인 자신은 자녀에게 본보기도 못 보이면서 어떻게 자녀에게 잘할 것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 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타이완 출신의 진 웨이춘 선생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잘 살아야 남들도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잘 살아야 자녀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고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당신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자녀는 자연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본받고 그대로 행동할 것이다. 실질적으로도 이 방법이 매일 아이에게 명령하고 큰 소리로 꾸짖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는 저력. 진정한 교육이란 대체 무엇일까? 맹자는 몇천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 진정한 교육이란 아이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고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부모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자기 삶을 잘 꾸려나가는 부모에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과 반짝이는 눈빛이 있다. 그런 부모를 보며 자라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긍정적인 면을 닮아가는 동시에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어진 사람은 화를 쏘는 사람과 같다.
활을 쏘는 사람은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한 뒤 활을 쏜다. 화살을 쏘아 명중하지 못해도 자신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내려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기 반성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이나 핑계를 찾기 일쑤다. 스티븐 코비는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서양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을 매우 존경하고 따른다. 예를 들어 공자의 가르침 중에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소인은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한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정당하지 않은데요? 일을 망친 이유는 상사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고 동료들도 협조해주지 않고 고객도 제 체면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다시피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주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다. 즉,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인지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한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송이를 발견하고도 따먹지 못하자 아직 덜 익은 신포도일 것 같아서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부에서 문제의 이유를 찾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 못 미침에도 여우처럼 일단 포도가 덜 익어서 먹지 않겠다고 말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버린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 자기 합리화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황이 계속 꼬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맹자는 사람이 활을 쏠 때의 상태를 예로 들어 해답을 제시했다. 활 쏘는 사람은 자세를 바르게 잡은 뒤 활을 쏴야 한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았다면 승자를 원망하지 않고 활을 쏜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은 활을 쏠 때 화살을 관역의 중심에 맞추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자세를 먼저 반듯하게 잡은 뒤 활을 쏘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세를 바르게 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어야 한다. 자세 준비가 끝났으면 화살을 활시위에 걸고 그대로 화살을 쏜다. 이렇게만 하면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다. 활쏘기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자세가 삐뚤어졌을 때다. 삐뚤어진 자세에서는 호흡이 불안정하고 눈은 계속 관역을 응시하지만 손을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활을 쏘게 되면 10중8구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래서 맹자는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지 못했을 때 나보다 활을 잘 쏜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등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길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일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갖춰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 세상 탓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계속 고쳐나가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일이나 상황이 점점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계속 남에게서 찾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점점 엉망으로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사람의 심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맹자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맹자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관을 짜는 사람은 본래 남을 돕고 남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온종일 자기가 만든 화살로 사람을 몇 명이나 쏘아 맞힐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어떨까? 또 관을 짜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관이 더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면 어떨까? 머릿속이 온통 사람을 해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는 인과 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맹자는 이런 사람을 인역이라고 불렀다. 즉 타고나기를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실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욕망과 외부 환경에 내어주고 환경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면서도 노예로 사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 이 일은 너무 수준이 낮고 장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자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런 마음 상태를 설명해 줄 근거를 여러 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내면의 충돌이라는 책에서는 많은 이가 매일 수많은 충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끊임없이 아이를 질책하고 타박한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갖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 어떠한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얻으려는 결과와 모순되고 이로 인해 충돌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남의 불임을 당하면서 남의 불임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외부 조건과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반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줄 알아야 한다. 예전에 회사에서 어떤 젊은 친구 한 명을 채용했다. 당시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모두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했다. 당시 그 젊은 친구와 함께 입사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이렇게 따분한 일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무슨 발전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그 젊은 친구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마쳤으며 다른 직원들이 맡은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고생스러운 일까지 도왔다. 더욱이 이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입사한 첫날부터 매일 업무 일지를 썼던 점이다. 그는 매일 자기가 한 일과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전부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문제에 부딪히면 선배 직원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다. 당연히 그 젊은 친구는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 젊은 친구는 1년도 안 돼서 기초 업무 지식을 모두 파악했고
그 뒤로는 중요한 부서로 이동해 일하게 됐다. 반면 그와 함께 입사한 다른 직원은 여전히 자신이 운이 없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며 불평했다. 어떤 난관도 뛰어넘는 반추의 저력.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기 반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줄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정화되어 내면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어진 성품, 즉 인성이 행동에 배어나온다. 이런 사람은 갈수록 멋지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상 초월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장실 청소도 즐거울 수 있는 건 결국 태도 때문이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힘써 행한다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맹자 진심상편. 여러 사람에게 추천한 청소라는 책이 있다. 예전에 판동 독서회에서도 청소 체험 캠프를 열어 청소의 진정한 매력을 체험하고 청소 후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다.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젊은 친구들은 청소라는 책을 사람들과 함께 읽은 뒤 청소 체험에 호기심이 생겨 참석했다고 했다. 행사를 진행했던 선생님이 청소 도구를 덮어놓은 천을 벗기자 다양한 청소 도구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당시 참가자 중 어떤 이는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 평생 청소와 관련된 도구가 이렇게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의 저자만큼 화장실 청소를 그토록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화장실 청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기꺼이 나서서 하고 싶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진심으로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을 할 때 온 마음을 기울여 임하고 그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충분히 느낀다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행복감과 만족감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한 몰입 상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몰입될 수 있는 상태를 찾은 것이다. 이는 맹자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맹자는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내게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내가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매사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이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도 매일 꾸역꾸역 힘들게 일하고 심지어 일 자체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된다. 가령 예전에 중국에서는 버스에서 표를 받는 매표원이 있었다.
당시 버스를 타봤던 사람이라면 가끔 매표원의 태도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어떤 때는 매표원이 승객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사실 나는 그 매표원들을 안쓰럽게 생각한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기 싫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마음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불쾌한 느낌으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그 즐거움이 더없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설령 매일 붐비는 버스 안에서 정신없이 차표를 검사하고 승객의 승하차를 안내하는 일을 할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즐거울 것이다. 그 사람은 일하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다. 일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니 나의 도움을 받은 승객들이 짓는 미소가 눈에 보이고 내게 전하는 감사 인사가 귀에 들리게 된다. 또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가치를 찾게 되니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게 된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의 삶이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일을 잘하고 못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일에 임하는 태도다. 맹자는 그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힘써 행하면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할 때도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상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이 곧 가장 빠르게 인과 덕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뜻이다.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사람의 행복. 나는 작년에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당시에는 이 책이 공식적으로 출판된 상태가 아니었다. 나는 샘플책을 받아본 후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책을 소개했었다. 이 책에서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각 그룹은 2개의 상반되는 심리 상태로 다시 나뉜다. 그중 한 그룹은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뉜다. 길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을 때 내향형과 외향형 특성을 가진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들의 일부는 아주 이성적이다. 이들은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런 사람은 도와주면 안 돼. 사지가 멀쩡한데 자신의 힘으로 일하려 하지 않고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지금 분명 힘든 상황일 거야. 이미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에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길에서 구걸하게 된 것일 거야. 그러니 도와줘야겠어. 아마도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돈을 구걸하던 그 사람이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사실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에 2 부류 사람들을 보고 느껴야 할 것들이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인간관계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반면 2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성적인 면이 강해 실수를 범하거나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인간관계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왜 그럴까? 자,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종일 냉정한 얼굴로 남한테 의지할 생각 말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음이 따뜻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갖췄으며 순수하기까지 한 사람 중 누구와 친구가 되고 싶은가? 대부분은 내 곁에 있는 친구가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기를 바랄 것이라 믿는다. 앞서 2 부류의 사람 중 첫 번째 부류가 바로 내향형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언제나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미숙하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외향형 사람이다. 외향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대한다. 그래서 남의 집 어른도 우리 집 부모님을 대하듯 대하고 남의 집 아이도 우리 집 아이를 대하듯 대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외향형의 사람이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기 더 쉽다는 것이다.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첫머리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충고가 나온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싶어질 때마다 꼭 기억하거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공감이라는 저력. 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게 마땅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이 살면서 겪었을 고단함과 힘듦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경지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을 좀 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도 서서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매 순간 시간과 하나 되는 참 즐거움을 즐겨라. 악의 핵심은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즐길 줄 아는 경지에 이르면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된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면 그 마음을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손과 발이 춤추게 된다. 맹자 이루상편. 고대 순임금에 관한 전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순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후처를 새로 들였는데 그녀는 순을 굉장히 못살게 굴었다. 하지만 순은 여전히 아버지와 계모에게 효를 다했으며 계모의 아들이자 자신의 이복동생까지 살뜰히 보살폈다. 후에 순의 이야기를 들은 요임금은 그의 효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자신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냈으며 나중에는 순에게 황제의 자리를 선의했다. 후대의 성인들과 학자들은 순임금의 말과 행동이 바로 인애의 본복이라고 말했다. 맹자에서도 인의 예지 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순임금이 예시로 자주 거론된다. 순임금은 부모와 형제에게서 학대받았지만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했으며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맹자에서는 이것이 바로 인애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사람이 항상 마음속에 인애를 품고 그 마음을 꾸준히 잘 키워 주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러한 즐거움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해서 이어져 멈추지 않게 되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발로 땅을 밟고 손으로 춤을 추어도 박자에 척척 들어맞듯이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맹자는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즐거움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그럼 즐거움에도 가짜가 있을까? 일시적인 쾌락이 바로 가짜 즐거움이다. 나는 예전에 강의에서 즐거움의 경지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 경지는 남을 이기는 즐거움이다. 이를테면 남의 집이 내 집보다 작은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남의 차가 내 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것 등 이런 감정이 모두 가짜 즐거움, 낮은 수준의 즐거움에 속한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런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느낀다. 두 번째 경지는 나를 이기는 즐거움이다. 스스로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했을 때 점점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느끼는 즐거움을 말한다. 나를 이기는 즐거움은 앞서 남을 이기는 즐거움보다 한층 더 높은 경지의 즐거움이다. 세 번째 경지는 바로 무조건적인 즐거움이다. 이런 상태의 즐거움이 바로 맹자가 말한 억지로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즐거움이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얻지 않아도, 혹은 내가 무엇을 차지하지 않아도 즐거움은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즐거움은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이 정념 상태일 때 매 순간 현재와 하나가 되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가령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즐거움이다. 소울이라는 디즈니 영화 한 편을 추천한다. 영화에서는 가드너라는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등장한다. 재즈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진 가드너는 집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맨홀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된다.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깨어난 가드너는 자신이 영혼이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영혼이 있었다. 가드너는 그 영혼들로부터 벗어나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때 한 영혼이 그에게 불꽃을 찾아야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삶에 대한 열정이다. 가드너는 나는 열정이 있어요. 나는 돌아가서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이후 그는 정말로 부활했고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다시 생명을 얻은 가드너는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하는 큰 기쁨을 누렸지만 어쩐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꿈도 이루고 성공도 했지만 이러한 성공이 그에게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가드너는 그때부터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의의를 재정립하고 깨닫기 시작한다. 즐거움이란 사실 일종의 능력이다. 바람이 부는 것이 느껴질 때 그 바람을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고양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즐거워질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즐거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즐겁다는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다. 하지만 잠깐의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 즐거움이다. 언제든 끌어낼 수 있는 내면의 즐거움이라는 저력. 즐거움은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은 이와 같은 진정한 즐거움을 내면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한다. 남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차가 있어야 하고, 남이 명품을 입으면 나도 명품을 입어야 하고, 남이 여행을 가면 나도 여행을 가야 하는 등, 그러다 남들과 똑같이 이루지 못하면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생각에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매 순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즐거움을 찾다 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